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성 장 질환으로 설명되는 질환 중 하나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염증으로 인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수시로 신호가 오는 묽은 변이나 설사가 일상을 힘들게 하고요. 복통이나 탈수와 같은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장을 침범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심한 설사는 물론 변실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치라기보다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는 다양한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신생아 남자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잠복 고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증성 장 질환으로 불리는 질환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지적됩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염증이 초래되고 장이 망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부위라든지 중등도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로 볼 때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치료도 관리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계 내과 나수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염증성 장 질환으로 얘기되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같은 듯 다르다는 지적이던데요. 그런가요? 네네. 네, 먼저 같은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두 질환은 모두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장염 그러면 며칠 정도 앓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거의 평생 동안 가는 만성적인 질환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좀 다르다는 면도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부터 항문에 가까운 부분부터 해서 위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대장에만 병이 생깁니다. 대장에만. 네. 그리고 염증은 약간 좀 깊지가 않아요. 깊다, 얕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네. 염증이 깊지는 않고 얕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병이 항문 근처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데 네. 넓고 얕은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소화관이라고 하면 어디나 다 침범이 가능하고 네. 띄엄띄엄 병이 있습니다. 아. 띄엄띄엄. 네. 네. 그리고 병이 좀 깊어요. 아까 궤양성 대장염과 다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에 이 병변 염증이 깊다 보니까 장에 구멍이 나거나 또는 장이 좁아지는 이런 합병증이 조금 더 잘 생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 보자면 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생기고 병이 직장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넓고 염증은 얕은 반면 네. 크론병은 대장뿐만이 아니라 입부터 항문까지 다 생길 수 있고 병변은 띄엄띄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염증의 깊이는 매우 깊어서 보다 이제 장의 누공이나 천공이나 협착 같은 합병증이 더 잘 생긴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또 차이와 비슷한 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궤양성 대장염만 생각할 때도 상태에 따른 좀 맞춤식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은 매우 비슷한 성향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치료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네. 궤양성 대장염에 맞는 맞춤식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적 역시 염증을 좀 잘 조절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이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치되지 않고 평생 함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료의 목적도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요. 아, 우리가 평생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완치는 아니지만 완치가 된 것처럼 증상을 잘 유지한다라는 네. 뜻의 관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염증을 잘 조절해서 관해로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만성 염증 질환이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궤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상태인 건가요? 아, 네. 궤양성 대장염이기 때문에 이 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대장에만 생기는 질병입니다. 네. 근데 앞에 궤양성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 걱고증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장에 막 다발성의 궤양도 발생하고 여기서 출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병명이 그렇게 붙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염증이 경증인 경우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네. 궤양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략 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 막 깊은 궤양이 보이는 경우는 글쎄요, 한 10명 중 한 3명 정도 될까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깊은 궤양 없이 네. 비교적 얕은 이런 염증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일단은 대장에만 생기는 질병이고 또 염증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는 하셨는데요. 네네. 원인이 뭔가요? 네, 아직 아쉽게도 궤양성 대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장에 생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 네. 특히 먹는 것과 관련이 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요즘에 또 많이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던 병인데 최근에 많이 발생한 걸 보면 특히 식이 습관, 요즘에 패스트푸드라든가 또 우리가 육류라든가 네. 또는 소세지나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서구적인 식습관 변화와 네. 그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변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원인이 없어서 더 답답하기도 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식기 습관과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들을 1차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가 활발해진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장에 있는 이 미생물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장내 면역 반응의 이상이 주 요인으로 생각되는 게 맞습니다. 서구적 식이 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 궤양성 대장염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와는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질병이다 그러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생기는 거를 더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머리에 딱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염증성 장질환 또 크론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도 있는데 이 두 질환은 비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젊은 사람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네. 특히 크론병은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궤양성 대장염은 그래도 전체적인 연령이 골고루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서 골고루 생기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네. 특히 크론병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이 젊은 층에 생깁니다. 조금 발생하는 연령이 다른 질환들과는 좀 사뭇 다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재발도 잦고 또 만성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환자분들이 물론 치료를 잘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해가 오고 네.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해가 됐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해가 왔을 때 이 네. 좋은 상태를 잘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의사들도 이 병이 다시 악화되는 그런 재발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꾸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 배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도 네네. 때도 없이 설사를 하면 외출도 두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장애가 일단 증상인 거죠? 네네. 이 궤양성 대장염의 주증상은 배변장애예요. 네. 특히 어떤 때 의심을 해볼 수 있는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네, 설사 증상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장염에서는 보통 보름을 넘지 않아요. 네. 근데 보름을 넘겨서까지 설사가 지속된다. 아. 특히 3개월 이상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암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의 설사가 지속됐을 때 특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설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애염증이 있으니까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특히 변에서 피가 보이거든요. 네. 이런 혈변들이 네. 환자들이 특히 많이 놀라고 걱정이 많은 증상입니다. 그러시겠네요. 오랜 기간 설사가 지속이 되고 복통 또 혈변까지 있다면 많이들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완치는 좀 어렵고 완전 관해가 오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맞습니다. 관해라는 게 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뭘 지켜보는 건가요? 검사나 수치를 보는 건가요? 환자의 그 증상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검사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기구라든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또는 대변 검사나 또 내시경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늘 우리가 면밀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의 증상을 보고 뭐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 네. 가지 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네네. 이 궤양성 대장염이 특히 진단이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이유는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우리 보통 조직 검사를 하나 하면 모든 진단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질환만큼은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내시경 검사, 환자의 증상, 네. 혈액 검사, 대변 검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궤양성 대장염 참 치료만으로도 힘들 텐데 또 관절염이라든지 담관이나 눈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면역 반응 이상이 장에서 생겨가지고 궤양성 대장염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면역 반응 이상은 우리 몸에서 장에만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른 장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관절에 생길 수도 있고 눈에 생길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면역 반응 이상이 대장에 생겼을 때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러한 면역 반응 이상이 다른 장기 즉 관절에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예를 들면요. 네. 피부에 생긴다면 흔히 들어보셨을 건선. 네, 그리고 눈에 생긴다면 포도막염. 네. 또 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간에 생긴다면 원발성 방광염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도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면역 반응 이상이 그런 다른 장기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염증성 장 질환들까지 감별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단순히 장만 물어보지는 않고요. 다른 증상도 다 같이 물어봐요. 네. 다른 장기, 관절, 눈, 피부 등등 혹시 다른 데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네. 꼭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는 일단 약물인가요? 네. 아주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심한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약으로 장내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생각을 하면 치료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치료제는 좀 다양한가요? 네, 다양한 약물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항염증 치료제가 근간이 되겠고요. 네.
증상이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먹는 경구약, 일반적인 뭐 경구약으로 잘 조절되기도 하지만 네. 이 먹는 경구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그 훨씬 더 심한 중증도 이상의 환자분에서는 생물학제제라고 하는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같은 먹는 약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의 소분자악제라는 약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함염증 치료제뿐 아니라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요? 네, 이 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구 항염증 약 또는 면역 조절제 같은 경구약제 일반적인 치료제를 말하는 건데 네. 이런 약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생물학 제제 또는 소분자악제 같은 새로운 약물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이런 약들이 몇 개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생물학 제제 또는 이제 소분자악제가 매우 다양한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은 비교적 많은 약들이 종류별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보험 적용은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값이 사실은 새로운 약이다 보니까 많이 비싼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뭐 여러 의료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심려가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정말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약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일단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가 그렇게 각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가벼운 경증과 중증의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이제 그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증상에서는 경구용 먹는 항염증제 또는 면역 조절제와 같은 기존 치료제를 쓰고 네. 중등도 이상 또는 중증에서는 새로운 약제인 생물학제제 또는 소분자악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이 있어도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꾸 오늘 이제 생물학제제나 소분자악제 같은 신약을 얘기하니까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약 한 70%? 한 요 정도는 이 정도 분들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에 계속 사용해왔던 경구용 항염증 제제나 면역 조절제로도 잘 유지되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상태가 유병 기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유병 기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요. 꼭 유병 기간이 길면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병 기간이 좀 길면은 우리가 혹시나는 합병증 중에 대장암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장암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대장암이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반 인구보다 조금 더 위험성이 높기는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단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는 일단 완치는 없다고 하셨고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 진단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좀 지켜보는 관해가 불안하고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궤양성 대장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병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이제 효과가 없을 다른 약물을 또 사용을 해야 될 건데 네. 맛이 나빠진다면 점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선택지가 줄어들어가지고 네. 또는 치료할 약이 나중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학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재발을 했을 때는 의사와 면밀히 이제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약제를 선택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질병은 맞습니다만 이 기술 발전을 봤을 때 언젠가 곧 반드시 정복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또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나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물원의 해화동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생아 남자아이의 건강에서 잠복 고환의 위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낭까지 이동해 있어야 하는 고환이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상태를 잠복 고환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고환이 덜 내려간 상태인 잠복 고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이종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복 고환이 뭔가 생소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 건가요? 잠복 고환은 일단 고환이라는 장기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성이 되고 할 때 네, 배 안에서 생성이 되고 점점 하강해서 태어날 때쯤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음낭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로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를 못하고 배 안이나 사타구니 쪽에 위치하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음낭에서 고환이 만져지지가 않고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를 잠복 고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면 선천적인 경우네요. 예, 맞습니다. 잠복 고환은 선천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고환은 태아기 말기에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기 말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환이 음낭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어야 하는 건데 임신 주기로 볼 때 몇 개월 정도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정상적으로는 임신 35주 무렵이면은 고환이 음낭까지 하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조산아일 경우에는 좀 빨리 태어나게 되니까 고환이 하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태어난 후에도 고환이 배 안에 있거나 위치가 좀 다른 곳에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고환이 음낭 내에서 만져지지가 않으면 네. 잠복 고환이나 또는 고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네. 잠복 고환 여부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영유아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음낭을 촉진해서 고환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비뇨의학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검사는 영유아 검진에서 이 고환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음낭을 검진하는 것은 네. 영유아 검진의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기에게 실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고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음낭 안에서 이제 두 개의 고환이 만져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져지지 않으면 잠복 고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이 잠복 고환이 흔치는 않죠? 만사가의 경우에서는 약 3%에서 잠복 고환이 발견되고요. 네. 조사나, 즉 빨리 태어난 아기에서는 30% 정도까지 발생을 해서 네. 생각보다 빈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생아 검진에서 잠복 고환이 발견됐다고 해도 출생 후에 자연적으로 잘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 만사가의 경우 3%에서 잠복 고환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이유가 출생한 다음에 네. 한 2에서 3개월, 태어나고 2에서 3개월 사이에 남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네. 그때 아이들의 고환이 추가적인 하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후 한 6개월까지는 자연 하강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기간이 중요한 건데 출생 후에 뭐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12개월 이후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음낭으로 내려올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자연하강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고환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문제가 되면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고환이 하는 일이라는 게 네.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네. 또 이제 이후 정자 생성, 즉 생식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남성 호르몬 생성이나 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두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성인이 되어서도 제 외래를 방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전신마취나 수술에 대한 부모님의 불안 그런 걸로 인해서 수술을 미루다가 네. 이게 그냥 로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내려온다는 그런 잘못된 상식에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자연스럽게 고환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가도 이렇게 고환 올림근이라는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게 사춘기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정상이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고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네.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성인 때는 고환을 내려서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고환 조직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환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잠복 고환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로 고환을 더 하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고 지금은 생후 6개월이 지나도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네. 수술적인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후 12개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음낭으로 내려올 확률이 이제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살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 시기를 놓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네. 생후 12개월 이전에 수술을 받은 경우는 성인 됐을 때 정상 성인과 유사한 생식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후 교정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성인이 된 후에 생식 기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어도 18개월 이전에는 수술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비교적 간단합니까? 수술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수술의 원칙은 일단 그 고환을 체외로 일단 꺼내서 혈관이나 정관 등 그런 고환에 달려있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박리해서 길이를 확보하고 네. 그 고환을 다시 음낭 안으로 넣어서 음낭벽에 고정하는 것인데 예. 이 고환이 아예 배 안에 있는 경우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 사타구니 쪽, 즉 서해부 쪽에 있는 경우는 서해부를 절개해서 수술하고 네. 음낭 근처에 있는 경우는 음낭 절개만으로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 성공률은 약 95%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18개월 이하의 이제 아이들인데 수술 전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수술 전후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이 수술 자체는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적절한 마취와 마취한 후에 아이의 그런 마취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고환을 음낭 안으로 내려서 고정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수술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수술 위치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고환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경우는 수술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고요. 네. 점점 내려와 있을수록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잠복고환이 주는 위험이 이제 뭔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환이 고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네. 그거보다 한 3도 정도 낮게 유지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 안쪽, 사타구니 쪽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네. 지속적으로 고온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식세포 손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측 다 잠복고환인 경우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불임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0% 정도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고온에 계속 노출되면은 네. 고환암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배에서 6배까지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고환이 정자 생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생식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잠복고환을 제때 교정하지 않으면 네. 성인이 되어서 불임 문제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교정이 필수입니다. 네. 그런데 신생아들이 이제 여러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선천적인 다른 질환이 있거나 할 때는 치료를 좀 미룬다거나 기다려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고요. 일단은 6개월, 생후 6개월 이후에 또 고환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는 모두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잠복고환을 이제 방치를 하면 불임률이 높아지거나 심지어는 고환암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고환암의 위험이 또 주로 젊은 남성들에게 지적이 됩니다. 어떤 네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비뇨기암은 주로 중년 이후에서 높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비뇨기암, 특히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등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고환암은 예외적으로 20대나 40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남성의 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고형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환암의 발생 위험이 주로 청년층이라는 건 그만큼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층이 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남성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병원 방문이 일단 적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 고환암이 미리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좀 적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환이라는 부위가 특성상 좀 불편한 부위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진료를 받는 것을 조금 좀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고환암의 발병률이 높진 않죠? 고환암의 발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네. 또 잘 발견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고환암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미리 이렇게 교육을 해서 네. 미리 자가 검진을 할 수 있게 좀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가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고환에서 단단한 혹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통증이 없고 단단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대부분 고환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복통이라든지 허리 통증, 그다음에 호흡곤란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고환암이 전이가 된 상태로 전이된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혹이 만져지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초음파로 확인을 하나요? 네, 일단 초음파로 고환암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필요시에는 MRI도 촬영을 하게 되고 네. 그와 함께 또 고환암에서 내뿜게 되는 그런 혈액 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 검진을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검진을 조금 꺼리는 것처럼 젊은 남성들의 비뇨의학과 진료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초기 고환암은 워낙 그 성적이 좋아서 네.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예후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게다가 수술도 고환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수술적 치료가 끝나게 되고 보통 네. 그리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는 암으로 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고환암도 일반 암처럼 병기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환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고환을 네네. 제거해도 남성 기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한쪽만 제거하기도 하는 거죠. 일단 고환 그 종양, 고환의 혹이 만져지는 곳을 확인해서 고환암이 의심되면 네. 고환암이 의심되는 부분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한쪽 고환만을 제거하게 되고요. 한쪽 고환을 제거하더라도 반대쪽 고환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네. 정자 생성이나 성기능에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최근에는 필요하면은 인조 고환이라 그래서 아, 미용적으로 필요한 고환을 고환 수술한 다음 바로 고환은 인조 고환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를 했거나 치료받은 경우에는 뭐 정자를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예, 아직 아이를 낳지 않으셨거나 네. 젊은 환자의 경우에 미리 이제 정액 검사를 통해서 네. 정자의 그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미리 좀 정자를 저장하는 것도 그게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나 양쪽 병변 그리고 양쪽 고환암이 의심되는 경우 양쪽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정자은행에 정자를 미리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고 네. 마지막으로 한쪽 고환을 절제하고 한쪽 고환만 남았는데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면은 네. 그 전에는 정자은행에 정자를 미리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이제 고환암까지 가지 않도록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혹이 만져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고환암 자가검진은 일단은 고환이라는 것이 좀 따뜻한 환경에 놓여 있어야 이렇게 축 늘어져서 잘 이제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샤워할 때 따뜻한 상태에서 고환을 좀 부드럽게 만져보면서 단단한 혹이나 네. 좀 비정상적인 구조가 느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매달 한 번씩 습관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만져지거나 딱딱하면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검진이 이제 필요한 거군요. 특히 소화기에 잠복 고환을 앓았던 경우라면 청소년기에도 검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환암으로 수술받는 환자의 약 10%가 잠복 고환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따라서 잠복 고환의 수술을 받았던 아이라면 청소년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자가 검진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복 고환의 위험과 고환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이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